식물성 기름은 좋고 동물성 기름은 나쁘다는 말을 혹시 지금도 의심 없이 믿고 계신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정말 수도 없이 듣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기억력, 피로 문제가 생기기 쉽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름만 잘 고르면 몸이 달라진다는 단순한 믿음을 갖고 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제가 확인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믿고 있는 이 구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대한서울의료원에서 예방의학과 대사학을 맡고 있는 강민우 교수입니다. 20년 넘게 지방대사와 노년층 건강을 연구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식습관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기름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실제로는 기름이 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잘 선택했다고 믿었던 기름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주거나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해의 중심에 있는 핵심 한 가지를 분명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복잡하게 느껴졌던 기름 정보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단 한 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식물성, 동물성이라는 이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진실이라고 여겨온 기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줄이면 체중도 줄고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이 실제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나 단순한 오해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숨을 쉬고 자세를 유지하고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모든 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가 바로 지방입니다. 심지어 천천히 걷는 정도의 가벼운 활동에서도 주 에너지원은 지방입니다. 전체 기초 에너지 소비의 약 70%가 지방에서 온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뛰거나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순간에는 포도당이 급하게 동원됩니다. 쉽게 말해, 지방은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기본 연료이고 포도당은 갑작스러운 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상연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적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몸의 전체 대사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름을 거의 안 먹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름의 형태로 들어오는 지방보다 다른 음식 속에 숨어있는 지방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합니다. 고기뿐 아니라 빵, 과자, 가공식품,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식품들에도 다양한 형태의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기름을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이미 충분한 지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문제는 기름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기본 에너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어떤 균형으로 섭취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만 식물성 기름이든 동물성 기름이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고 건강한 대사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이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차이에는 지방의 구조와 기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터나 고기 기름은 실온에서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유나 해바라기유 같은 식물성 기름은 흐르는 액체 상태죠.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바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구조입니다. 포화지방은 분자 구조가 곱고 단단해 서로 촘촘하게 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온에서도 굳어있는 형태가 됩니다. 고기, 기름, 버터, 마가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은 분자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 서로 빽빽하게 붙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온에서도 자연스럽게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과 생선에서 나오는 지방이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체면 건강하고 고체면 해롭다는 단순한 기준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없습니다. 액체 기름 중에도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지방이 존재하고 고체 형태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구조를 가진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이지 겉모습이 액체인지 고체인지가 아닙니다. 특히 식물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식물성 기름은 오히려 포화지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지방이라도 적절한 양에서는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지방의 성질은 원산지보다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결국 기름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은 단순한 이미지나 이름이 아니라 그 기름이 어떤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식단을 훨씬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름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이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식물성 기름은 몸에 바로 흡수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동물성 기름은 먹는 즉시 혈관을 막는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기름을 처리하는 과정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기름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브랜드이든, 어떤 색깔이든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분해됩니다. 기름은 소장에서 쓸개즙과 효소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작은 조각, 즉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잘게 분해됩니다. 이 단계까지는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올리브유를 먹든 삼겹살의 기름을 먹든 결국 우리 몸은 각각을 지방산 한 개, 또 한 개의 형태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몸이 흡수하는 것은 원산지나 형태가 아니라 지방산이라는 단일 단위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라고 무조건 좋지도 않고 동물성 기름이라고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는가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식물성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건강하다고 믿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식물성 기름 중에도 포화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고, 반대로 동물성 지방 중에서도 불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부위가 존재합니다. 즉, 기름의 성질은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가 아니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구성 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조적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 믿고 기름을 선택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액체 기름은 모두 건강하고 고체 기름은 모두 해롭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액체인지 고체인지는 지방산의 구조에 의해 정해질 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상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액체 기름이라도 오메가6가 지나치게 높으면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고체 기름이라도 적정량에서는 세포막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지방은 결국 세포막, 호르몬, 에너지 생산 등 기본적인 생명 기능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이 기름이 식물에서 왔는지 동물에서 왔는지 따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와 균형입니다.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이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어떤 균형을 이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산지나 브랜드, 설명 문구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핵심인 지방산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몸이 기름을 흡수하는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면 식물성이니까 건강하겠지, 동물성이니까 나쁘겠지라는 단순한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기름은 결국 하나의 영양소일 뿐입니다. 어디에서 왔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든 몸속에서 쓰이는 방식은 철저하게 동일합니다. 따라서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의 출처가 아니라 그 구성, 그리고 그 기름이 우리의 식단 전반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필요한 걱정 없이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방이 단순히 에너지로만 쓰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오메가3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뇌와 신경 기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DHA와 EPA로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세포의 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의 세포막은 다른 장기의 세포막보다 훨씬 유연해야 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연성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불포화지방 중에서도 특히 구부러진 구조를 가진 DHA입니다. 만약 세포막이 지나치게 딱딱해지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문제처럼 누구나 겪기 쉬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단순히 좋다는 차원을 넘어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이것이 약처럼 즉각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몸 전체의 염증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의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메가3는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장하거나 배출합니다. 즉, 오메가3가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방식보다는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입니다. 특히 생선이나 해조류처럼 자연식품에 포함된 오메가3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어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국 오메가3는 뇌와 신경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며 섭취의 목적 역시 심장이나 혈관보다 뇌 기능 유지에 더 가깝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오메가3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식단 선택도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메가3가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그 반대 개념인 오메가6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메가6 역시 몸에 필요한 지방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오메가6도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에서 이 오메가6가 지나치게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드는 물질의 재료로 사용되는 지방입니다.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오래 지속될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절통, 피로, 혈관 문제 등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염증의 증가입니다. 오메가6을 과하게 섭취하면 이 염증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자주 생기거나 쉽게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에서 오메가6가 많아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 대부분이 오메가6가 풍부한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유 같은 기름들입니다. 이 기름들은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 쉬워 식단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몸속의 지방 비율이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쪽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 하나가 너무 많아지면 다른 하나의 기능을 방해하게 되고 그 결과 전신 염증 수준이 쉽게 올라갑니다. 균형이 깨질수록 몸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하다는 단순한 믿음은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기름이니까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며 요리에 넉넉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름이든 식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기름이라면 적당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음식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오메가6 섭취량을 급격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식물성인지 동물성인지가 아니라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 균형만 잘 맞춰도 만성염증을 낮추고 몸 상태를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름 선택의 기준은 결국 이름이 아니라 구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 매일 한 숟가락씩 마시면 노화가 늦춰진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올리브유는 마치 특별한 기능을 가진 기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중에는 사실보다 과장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 올리브유가 특별한 기능성 기름이라는 이미지는 실제 성분보다는 마케팅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큽니다.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이지만 오메가3 함량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또한 오메가6 함량 역시 낮은 편이라 지나친 염증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유로 올리브유는 무조건 건강하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올리브유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맞는 기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유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세계적인 식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건강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식용유 브랜드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특정 기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리브유는 지중해식 식단, 장수 지역, 심혈관 건강과 같은 키워드와 결합하며 강력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믿고 올리브유라면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름이든 과도하게 섭취하면 결국 지방 과잉으로 연결되고 이는 체중 증가나 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어디까지나 열량이 높은 식품이며 섭취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올리브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이든 적절한 양을 사용하고 전체 식단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올리브유를 생으로 먹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주장 역시 과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름을 약처럼 한 숟가락씩 마시는 방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방을 불필요하게 더 넣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음식의 풍미를 높이고 조리 과정에서 적절히 사용될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기름 자체를 단독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특별한 건강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올리브유의 문제는 기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특정 기름을 맹신하게 되면 전체 식단의 균형을 놓치기 쉽습니다. 올리브유 역시 여러 기름 중 하나일 뿐이며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섭취하는 기름의 종류보다 전체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 형태의 오메가3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지방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 기름의 양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농축된 지방이기 때문에 몇 캡슐만 먹어도 상당한 지방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셈이 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에 좋다니까 더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과잉 섭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간이 오메가3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지방은 대부분 간에서 중성지방 형태로 재구성되었다가 필요한 곳으로 운반되거나 저장됩니다. 문제는 간이 이미 지방으로 부담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메가3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지방일 뿐이며 가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메가3를 무작정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간 부담이 커지고 소화 불량이나 속 불편함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하루에 3, 4캡슐씩 섭취하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아졌다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캡슐 자체가 부담이 되어 소화기에서 불편감을 느끼기도 하고 일부는 지방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간이 이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메가3가 나빠서가 아니라 섭취량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식단에서 상당량의 오메가3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생선, 해조류, 해산물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라면 자연스럽게 DHA와 EPA를 충분히 얻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양제를 추가로 복용하면 균형이 깨지기 쉽고 오히려 불필요한 지방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이지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간에 저장하거나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섭취한다면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먹는 방법이 우선이며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식단과 간 상태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오메가3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을 적절히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캡슐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사성 지방간으로 불리는 현상이며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식습관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심에는 기름과 칼로리 섭취가 있습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쌓였다는 의미인데 이때 지방을 만드는 주범은 단순히 기름만이 아닙니다.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탄수화물, 특히 흰쌀밥, 빵, 과자,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 함께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남은 에너지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에 조리 과정에서 사용한 기름까지 더해지면 지방 축적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결국 기름과 탄수화물이 결합하면 지방이 만들어질 조건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름은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리할 때 무심코 조금만 넣어도 전체 식사의 칼로리가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음식은 겉보기에는 양이 많지 않아도 엄청난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간은 남는 에너지를 계속 지방으로 바꾸고 결국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그리고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간이 밝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지방이 상당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피로감이 증가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지는 변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단순한 노화나 피곤함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방치할수록 간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반복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섭취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튀김, 전, 볶음 요리처럼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가능한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굽기, 찌기, 삶기 등 기름을 적게 쓰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같은 음식도 훨씬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비율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간은 기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름과 탄수화물, 그리고 전체 칼로리 섭취의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식단의 균형을 조금만 조절해도 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기름은 좋다거나 나쁘다는 단순한 기준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동물성이라는 분류도 결국 몸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기름은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같은 방식으로 흡수되고,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어떤 종류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식단 속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입니다. 결국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특정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약처럼 대하고 특정 기름이 혈관을 청소해주거나 간을 회복시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름은 어디까지나 에너지원이며 필요한 만큼만 쓰이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저장될 뿐입니다. 오히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염증이 증가하거나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싼 기름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 평소 먹는 기름의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조금만 신경 써도 몸 상태는 놀랄 만큼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생선, 해조류처럼 자연스럽게 오메가3를 공급하는 식품을 자주 먹고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전신 염증 수준이 낮아지고 간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기름을 완전히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리 과정에서 조금만 조절해도 전체 칼로리는 크게 줄이고 음식의 부담도 낮출 수 있습니다. 기름을 덜 쓰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식단의 기본 비율을 바꾸는 작은 선택들이 오히려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특별한 기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기름을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점검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고 건강은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기름을 고르는 기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어떤 기름을 쓰느냐보다 얼마나 쓰고 어떤 식단 속에서 사용하느냐가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에 반응합니다. 지금의 작은 행동이 내일의 건강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